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재미를 선사하는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매우 오랜만이죠. 오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휴식과 꿀잠 청해보세요. 오늘 방송은 강감찬 장군 이야기 등 경기도 민담 설화 여러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이야기 보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강감찬은 여우 아들. 강감찬 장군의 아버지는 유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화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한 번은 유람을 하던 중에 아주 신비한 용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아들을 낳을 태몽이 틀림없으니 빨리 집으로 가야겠구나. 그는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길을 재촉했지요. 산을 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묵을 곳을 찾던 강감찬의 아버지는 뿌연 안개 속에서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에는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강감찬의 아버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지요. 그는 용꿈 따위는 까맣게 잊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집과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마치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1년의 시간이 흐르고 강감찬의 아버지는 그때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1년 전의 인연으로 제가 당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감찬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허, 아들을 낳다니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아기를 받아든 강감찬의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을 낳았으니 저는 업을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디 아들을 잘 키워 주십시오. 여인은 말을 마치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 강감찬은 여우 아들이라는 말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여우를 알아보는 강감찬. 강감찬의 아버지는 강감찬을 데리고 잔치집이나 초상집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강감찬은 키가 아주 작았는데 5자도 못 되는 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우를 볼 수 있고 여우와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잔치집을 갔는데 신랑 신부가 혼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강감찬이 가만히 보니 신랑이 아주 이상해 보였답니다. 여우가 틀림없군. 한눈에 여우란 것을 알아본 강감찬은 신랑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어요. 당장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신랑이 초래청에서 쓰러지면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진짜 신랑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강감찬의 엄청난 호령에 여우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덤불 속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이 덤불 속으로 달려가 갇혀있는 신랑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이 여우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신랑은 무사히 혼례를 치르게 되었죠. 이렇게 강감찬은
가는 곳마다 여우가 일으키는 소동을 해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글짓기와 부자 되기. 옛날 옛적 한양에 한 정승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글을 짓게 하고 그것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곤 했어요. 정승은 아들은 없고 딸 셋만 뒀는데 그 딸들을 모두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었지요. 그러니 하루는 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을 띄울 테니 글을 한번 지어봐라. 질!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천상보안의 낚시질! 그러자 정승은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천상보안에서 낚시질은 보통 돈 많고 벼슬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너는 재상에게 시집을 가겠구나. 이번엔 둘째 딸이 대답했어요. 만호장한 갈구리질! 정승이 또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참 좋다. 갈구리질은 부자가 돈을 끌어들일 때 하는 일이지. 앞으로 시집을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막내딸은 만홍 각촌 장판의 한량질이라고 했어요. 정승은 양반집 딸의 입에서 무슨 소리냐고 노발대발이었죠. 그래서 하인을 시켜 막내딸을 동대문 밖 숫쟁이에게 줘버렸지요. 결국 막내딸은 숫쟁이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밥을 하고 당신은 숯을 구워 그것을 팔아 차차 부자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색시가 하자면 뭐든 좋소이다. 깊은 산속에서 숫쟁이는 숯을 굽고 막내딸은 밥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막내딸이 점심을 해서 숯을 굽는 곳까지 가져갔는데 무심코 숯가마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숯가마의 기둥 2개와 이맛돌이 누런 황금이었어요. 막내딸은 숯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숯가마의 기둥 2개와 이맛돌을 빼서 집으로 옮기세요. 아니 그걸 빼다니. 내가 딱 맞는 것을 골라 옮기느라 열흘품이 걸렸어. 힘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걸 빼란 말이오. 다 되는 수가 있어요. 숫쟁이가 금덩이를 지고 오자 이번에는 돌을 지고 와서 노적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이맛돌 하나를 제일 위에다 올려 놓았어요. 일을 모두 끝내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숯을 구우며 지냈습니다. 한편 막내딸이 사는 마을에 욕심 많은 천석군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천석군의 눈에 저 멀리 산 위로 번쩍거리는 금덩이가 보였어요. 그곳이 숫쟁이의 집인 걸 알아낸 천석군은 숫쟁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천석 노적을 너의 집 문 앞에 돌 노적과 바꾸자. 그건 제 맘대로 못합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숫쟁이가 이 말을 전하자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바꾸세요. 대신 먼저 벼 천석을 우리 집으로 가져온 후 돌 노적을 가져가라고 하세요. 혹시 벼 한 섬이라도 도로 내리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이튿날 숫쟁이는 천석군에게 달려갔습니다. 쇠님, 천석 노적을 먼저 우리 집으로 옮긴 후에 돌 노적을 가져가시지요. 그러자 천석군은 일꾼을 죄다 불러 천석 노적을 숫쟁이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련이 미련이 남는지 이렇게 말했죠. 섭섭하니 맨 꼭대기 한 섬은 광에 갖다 두어라.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꼭대기에 있는 이맛돌을 내려 윗방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천석군은
돌 무더기만 받고 금은 구경도 못하게 되었죠. 숫쟁이는 막내딸 덕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안팎으로 하인까지 두고 잘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낸 정승은 벼슬도 잃고 아내까지 죽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큰딸을 찾아갔죠. 그런데 사위는 천상보 안에 낚시질은 고사하고 벼슬도 없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만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큰딸이 바느질품, 방아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던 거지요. 이상하구나. 우리 큰딸이 글을 잘 지었는데. 정승은 하는 수 없이 둘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사위가 오두막집에서 갈구리로 생선을 찍어 팔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갈구리로 돈을 쓸어 담을 줄 알았더니. 문득 정승은 동대문 밖 숫쟁이에게 줘버린 막내딸이 궁금해졌어요. 여러 날 여러 달을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보니 막내딸은 풍경을 단 고래등 같은 집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내딸은 반갑게 맞아 극진히 모셨죠. 정승은 막내딸이 집에서 완자지창과 각촌 장판이 있는 방에 호랑 담요를 깔고 누워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예전에 글 하나는 참 잘 지었구나. 내가 글을 잘못 지었다고 쫓아낸 것이 부끄럽게 되었네. 벼락 부자가 된 이야기.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도 저도 아닌 어쩌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림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을 걸어 처갓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가 그런 사위의 행색을 훑어보고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남은 것 있지? 어서 저녁 차려드려라. 남은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라는 말이었어요. 마침 그때 이웃의 잘 사는 사위도 처갓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장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밥도 새로 짓고 닭도 잡아라. 그러자 가난한 사위는 너무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잇, 안 먹고 말겠다. 이놈의 처갓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슬그머니 집을 나와 발길을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니 맥도 풀렸죠. 그러다 어느 강가를 지날 때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길 되는 일이 없군.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남자가 발목에 걸린 줄을 쑥 빼서 팽개치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줄로 엮어놓은 엽전 꾸러미였어요. 남자는 눈앞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모래를 파보니 엽전 꾸러미가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는 우선 가져갈 만큼 짊어졌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시 덮어두고 표시를 잘 해두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엽전을 주며 아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서 밥상을 차려보게. 남자는 밥을 실컷 먹고는 영문을 몰라 하는 아내를 끌고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당신 얼마나 짊어질 수 있어? 부부는 돈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은 아들까지 데리고 가 모래사장을 아주 깊이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나 모래에 파묻힌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보인지 영특한 건지. 옛날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세상 게을러 빠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랫목에 가서 밥 먹고 윗목에 등을 대고 윗목에 가서 밥 먹고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웠죠. 참다 못한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짚을 한 단 얻어다 새끼를 꼬게 했습니다. 그렇게 놀지만 말고 새끼나 좀 꼬아라. 아들은 새끼를 한 발, 두 발, 세 발을 꼬고는 그것을 헤아리기를 밤새 수백 번 했습니다. 아들의 새끼 새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많이 해놓고 저렇게 새나? 라고 했죠. 이튿날 달랑 세 발인 것을 알고는 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도무지 아들이 바보인지 영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네가 꼰 새끼를 가지고 나가 밥이나 빌어 먹어라. 아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새끼 세 발을 가지고 순순히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쯤 길을 가는데 동이 장사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총각, 그 새끼 놔주오. 내가 새끼가 모자라 동이를 암만 해도 깨뜨리기 십상이오. 그 새끼를 주면 동이를 하나 주겠소. 어떻소? 총각은 새끼와 바꾼 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물길러 온 새댁이 덤벙대며 가다가 동이를 그만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새댁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욕을 먹을 것이 뻔하니 총각, 그 동이 나한테 파시오. 내가 쌀 한 말 줄게. 총각은 쌀 한 말을 걸머쥐고 또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어느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총각은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왕에 죽은 사람을 두고 울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갖다 묻으셔야죠. 파묻을 사람도 없소. 할머니, 그럼 이 쌀을 드릴 테니 밥을 해서 잡수고 계시오. 딸은 내가 묻어 드리리다. 총각은 할머니에게 쌀 한 마를 주고 이제 송장을 끌고 가는 거죠. 얼마쯤 가다 보니 큰 기와집 근처에 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사방을 분간하기 어렵게 날이 어두워졌죠. 총각은 무슨 생각인지 작대기를 구해 송장을 받쳐 우물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다리듯 가만히 숨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동네 부잣집 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송장에게 얘, 너 어디서 왔니?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송장이 대답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부잣집 딸은 이 기집애가 벙어리인가? 하고는 작대기를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송장이 우물로 풍덩 빠졌겠죠. 기다린 듯 그때 숨어있던 총각이 뛰어나와서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색시를 우물에 빠뜨려 주겠다. 이 일을 어쩌냐. 그렇게 난리를 치니 부잣집에서 할 수 없이 총각에게 딸을 주고 말았습니다. 색시를 얻어 총각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소등에 돈을 두 발이나 싣고 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색시가 천하일색이니 총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내가 지면 돈을 다 주겠소. 만일 총각이 지면 그 색시를 나에게 주구려. 돈 가진 사람이 먼저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등도 날 같고 날도 등 같은 게 뭐요? 그건 잠빗이요. 돈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문제를 냈는데 총각은 다 알아맞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내겠소. 새끼 3발, 동이 하나, 쌀 1말, 죽은 처녀, 산 처녀가 뭐요? 총각은 자기가 한 일을 수수께끼로 낸 거죠. 이렇게 물으니 어떻게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돈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맞힐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돈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총각이 바보인지 영특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지만 부자가 되었고 고향으로 가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감사합니다.